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 특강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강에서는 기말고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각 주차별로 기말고사 요점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치 못하게 특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특강 영상도 공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업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말고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 모두 다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중하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선택하여 자동으로 출제가 되는 구조 되겠습니다. 이때 난이도 상문항은 한 시험지 내에서 6개 문항, 그다음 중문항은 10개 문항, 하문항은 10개 문항 해가지고요. 각각 이제 점수가 5점, 4점, 3점 이렇게 배점을 가지니까 30점, 40점, 30점, 총 100점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간은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26개 문항을 60분 내로 보니까 제법 시간이 혹시 부족한 거 아닐까 싶지만은 매우 간단한 지식을 묻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보았기 때문에 1주차에서 14주차, 즉 촬영 기준으로는 1에서 13강까지의 학습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모두 한 번에 시험을 보니까 제법 양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본 학기에 이렇게 이제 진행한 부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요령이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주차별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요점을 정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에서는 자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자바의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가장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알아보았죠. 특히 이제 컴파일을 한다, 실행을 한다, 또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워라라고 하는 요 철학이 가장 중요하죠. 요거 이제 생각해 보면은 write, once, run, anywhere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once 한 번 쓴다는 얘기죠. run anywhere 어느 곳에서든 실행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그러면 우리 자바 같은 경우는 플랫폼 독립적으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내가 한번 작성한 코드를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 개발 도구는 JDK라고 해서 개발 키트가 주어져 있고요. 실행 환경으로는 JR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운영체제 또 하드웨어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다 다르게 주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 배포판들이 이제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뭐 가급적 최신 배포판을 사용하시면은 좋긴 하겠는데 조금씩 이제 개념이 추가되어서 아마 최근 버전에서는 모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 API나 자바 ID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클립스 생각해 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사실 다뤄보진 않았지만 인텔리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고 꼭 이런 대표적인 도구 말고도 극단적으로는 메모장 등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는 소스 코드를 편집하고 컴파일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런 수순을 가지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대표 자바 개발 도구 중에 하나인 이클립스 같은 경우 실행을 하고 반드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클래스를 생성해야 되죠. 자바는 모든 것들이 다 클래스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클래스를 생성을 해두어야 합니다. 소스 코드를 편집한 다음에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바 언어를 활용하는 곳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우리 자바 웹이라고 또는 JSP라고 흔히 불리우는 자바 서블릿, 서블릿에서 확장한 개념이 JSP고
또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등등 개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자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자바의 특징입니다. 자바 특징으로는 플랫폼 독립성을 가진다, 객체 지향성을 가진다, 캡슐화, 또 소스와 클래스 파일 간의 서로 연결성, 그다음 실행 코드를 배포할 때 이런 특징, 또 패키지를 가진다, 또 멀티 스레드를 기본으로 지원한다는 거, 그다음 여러분이 타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메모리 관리를 위한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불필요한 메모리를 자동으로 회수해가는 가비지 컬렉션이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응용 시스템에는 오히려 부적합한 특성이 있지만 프로그래밍 특성상 안전성을 가지고 난이도가 쉽고 지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속도를 개선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바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자바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을 학습했습니다. 다음 2주차에서는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여기서부터 당분간은 타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 한편 자바만의 특출난 부분도 있죠. 먼저 기본적인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 안에 여러분이 콘솔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 접근 지정자, 또 클래스, 또 메서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보를 저장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식별자, 또 이제 메서드에 이름을 붙일 때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 이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바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식별자 이름이 바람직한가, 이런 관습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바의 데이터 타입으로는 기본 데이터 타입, 레퍼런스 타입, 문자열, 변수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흔히들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리터럴, 그 다음에 타입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입력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키를 입력하는 건데요. 키를 입력할 때 시스템 인을 활용하고 또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키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연산자들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연산자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산술 연산자, 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같이 일씩 증감시키거나 하는 증감 연산자, 또 당연하지만 변수에 대입을 할 수 있는 대입 연산자,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또는 그리고 부정을 표현하는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 비트 연산자 등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통 분기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조건문을 배워보았습니다. 단순 if문을 배워보기도 했고요. 그다음 if문 같은 경우는 참인 경우에만 실행하는 걸 구현할 수 있으니까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도 구현을 할 수 있는 else문 같이 포함된 것도 배웠는데, if else문 안에는 또 if문, else문 들어갈 수 있어서 단순문도 가능하지만 다중문, 중첩문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의 값으로부터 여러 분기로 나뉘게 되는 스위치문, 이런 것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타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기는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학습을 하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주차에서는 반복문과 배열, 예외 처리 배웠습니다. 반복문까지는 그래도 타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데 배열이나 예외 처리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것은 사실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인데요. 인간은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게 지루하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반복을 수행할 때 지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수행을 하니까 이 반복문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for문이라든가 while문, do while문 등등이 있었습니다. for문 같은 경우는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에 증가문,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실행을 하고 싶은 코드가 있어서 초기값이 먼저 실행되고 조건문을 판단해서 참이 되면은 그 안에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증가문을 실행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표현한 순서로는 초기값, 조건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인 경우는
내부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증간문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문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는데 거짓인 경우에는 탈출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보시더라도 바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근데 조건식 하나만 있었죠. 조건식이 참일 때만 진입하고 아닐 때에는 나가고 그 다음 내부 코드가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조건문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구조였고요. 두 while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얘는 최소한의 한 번 실행이 보장이 됩니다. while문은 애초부터 조건문이 거짓이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내부 코드를 전혀 실행 안 할 때도 있는데 두 while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while문 다음에 조건문 식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또 내부 반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for문 안에는 while문을 넣을 수도 있고 while문 안에는 for문을 넣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for문 안에는 이전에 배웠던 if else문의 단순 if else문, 중첩문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과 조건문이 중첩함으로써 여러분은 사실 이제 여기까지 배우시고 continue문, break문은 컨티뉴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실행을 하다가 조건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구조.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 for문 같은 경우는 근데 증간문으로 되돌아가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까지 배우시게 되면 사실 여러분이 여기까지의 요소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수 하나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배열입니다. 배열을 이용하면 하나의 변수명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값을 대입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하고 배열 인덱스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레퍼런스 치환, 또 배열 공유, 그다음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length라고 하는 필드를 활용하고요. 배열의 각각의 원소에 접근할 때는 포문을 이용해서 인덱스별로 접근해도 되지만 for each를 활용하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배열 변수 a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배열 변수에는 정수값이 들어있는데요. 정수값을 하나하나 접근할 때는 여기 for int v라고 하는 포문 내부에서 활용하는 변수를 선언해 가지고 배열 변수 a에서부터 하나씩 끄집어 가져와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배열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1차원적으로 저장하는 거 말고도 행과 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의 구성도 가능하고 행마다 열의 개수가 달라지는 비정방형 배열도 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서드에서 배열을 리턴할 때는 레퍼런스가 반환된다고 하는 특징도 배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배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메서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메인 메서드 그냥 맨날 반복적으로 적었는데요. 사실 외부 프로그램에서 호출을 할 때 명령행을 통해서 인자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은 외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바의 예외 처리로는 try, catch, finally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예외 처리할 때 exception 클래스를 통해서 예외를 받아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다음 4주차에서는 드디어 본격적인 우리 과목명에 걸맞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본격 주제인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객체 지향하면은 우리 자바에서는 세 가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캡슐화, 상속, 다형성이고요. 클래스의 형태로 묶어놓는 것 자체가 캡슐화죠.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기능을 이어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다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바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만드는 방법. 근데 클래스는 설계도입니다. 객체는 그것을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라고 했습니다. 실제의 물체고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만들 때에는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즉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객체에 접근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은 레퍼런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체 내부에는 필드와 멤버가 있어서 멤버 메서드에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할 때 기본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생성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생성자의 형태는 하나의 클래스 내부에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어 가지고요. 기본 생성자뿐만 아니라
나만의 생성자를 선언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성자 내부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this 형태로도 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는 클래스 내부에서 자기 내부를 이렇게 호출을 할 때 레퍼런스로서 활용을 할 때 this 레퍼런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his 등을 활용을 할 때 또 주의점들이 있었다는 것도 학습했습니다. 자, 이런 객체도 일종의 변수에 대한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객체 배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객체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원소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부의 메서드를 어떻게 형식적으로 지정을 하는지, 인자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같은 이름을 가지는 메서드인데 인자의 형태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메서드 오버로딩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객체가 소멸되면은 그 메모리를 이제 우리 JRE 환경에서 받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가베이지 컬렉션입니다. 쓰레기 수집이죠. 쓰레기 메모리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접근 지정자. 지금 여러분이 접근 지정자 하면은 네 가지 있다는 것을 배웠죠. public, 그다음 private, 그다음에 protected,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디폴트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디폴트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지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친척벌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 같은 경우는 public, private, protected가 있는데요. 디폴트라고 하는 건 자바만에 있는 특징이죠. 디폴트는 패키지 간의 접근을 허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접근 지정자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제약 조건은 그렇다면 스태틱 멤버는 아직 생성이 되지 않은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학습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객체 내부에서 일종의 상수를 선언하거나 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 final 키워드, final class, final method, final field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에 걸맞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시고, 모르시는 개념이 있다면은 질문 게시판에도 많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상속은 왜 필요한가? 왜냐면 기존의 클래스의 기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확장하고 싶을 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런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상속을 선언할 때는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고 하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과 객체, 또 상속의 특징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접근 지정자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중에서 protected 접근 지정자가 가장 상속과 관련이 있죠. 자,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만 정보를 여는 것처럼 protected는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만 정보를 여는 그런 키워드 되겠습니다. 슈퍼 클래스에 대해서 접근을 지정하고자 할 때 protected를 지정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상속할 때 생성자는 물론 상속 쪽에 호출되지만, 예를 들면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해서 호출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의 필드와 그 다음에 메서드가 있다면은 자식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도 있겠죠. 자, 부모 클래스의 레퍼런스 입장에서는 자식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의 접근이 불가하지만,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 쪽으로 일부러 형변환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게 업캐스팅, 즉 자신의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 쪽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활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레퍼런싱을 하고 있는 클래스 변수가 진짜로 이 객체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게 궁금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캐스팅이 가능한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연산자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자신의 상위 클래스에 대해서도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true가 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메서드 오버라이딩, 저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면은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는 좀 더 개선된 혹은 나의 입장에 맞는 메서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종종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부모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메서드를 일부러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과 바로 이전에 언급했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약간 다르죠. 오버로딩은 하나의 클래스 내부에서 메서드의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의 형태를 다르게 해가면서 기능을 다르게 구현하는 것이고요. 오버라이딩은 부모와 자식 클래스 간의,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간의,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간의 개념으로서 슈퍼 클래스에서 서브 클래스에 대해서 기능을 전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개념이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추상 메서드 내부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위 클래스로 하여금 반드시 그것을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 하위 클래스로 하여금 이를 확장해 가지고 그 하위 클래스만의 자신만의 기능을 구현해라. 서브 클래스만의 기능을 구현해라 라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법이라든가 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은 인터페이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요즘 보면은 이제 GUI 프로그래밍에서는 인터페이스 굉장히 많이 활용하니까 인터페이스도 그 사용 목적과 활용 방법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클래스를 상속할 때는 이제 상속해가지고 확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extend 키워드 활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설계도를 가지고 클래스를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implement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로서 이 인터페이스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와 상속은 아예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합니다. 다중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나 모두 다 어떤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구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추상 클래스는 일부 구현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자바 버전이 올라가면서 약간씩 그 특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5주차와 그 다음 주차인 6주차 개념까지 잘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소 응용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6주차까지가 일종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바만의 특징으로는 패키지 개념이 있고 최신 버전에선 모듈 개념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왜 이걸 사용하냐면은 같은 이름을 가지는 클래스이지만 기능을 다르게 구현하고 묶음이 달라질 때 그런 클래스들의 모음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개념 되겠습니다. 그럼 모듈은 이제 그걸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통합할 때 활용하는 개념 되겠습니다. 패키지를 통해서 내가 패키지 전체를 나의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킬 때 활용하는 키워드는 임포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임포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임포트 자바 util 해가지고 array list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죠. 이런 임포트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나만의 패키지를 만들고 싶다. 그럼 패키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패키지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패키지 이름을 꼭 안 만들어도 되죠. 패키지 이름이 없는 거는 디폴트 패키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듈에 대해서도 특징, 목적, 실행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거나 할 때 아직은 모듈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제 모듈 기반의 프로그래밍으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DK의 표준 패키지 체계와 주요 패키지 알아보았는데 이걸 다 완벽하게 외우시기보다는요. 어떤 패키지가 있으면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클래스의 상위 가장 최상의 슈퍼 클래스는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다고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시험뿐만 아니라 뭐 자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면접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 클래스는요, 가장 모든 클래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메서드인 toString equals와 같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toString 말 그대로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럼 문자열로 변환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변환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내가 이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게 되면은 내가 설계한 메스 클래스에 대해서는 나만의 toString 메서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quals 메서드. 요거는 클래스의 내용과 내용을 비교할 때, 내용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클래스의 레퍼런스를 비교하는 것인 예를 들면 A는 B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equals를 이용해서 A equals 한 다음에 B 이렇게 비교해서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위의 방식은 레퍼런스의 주소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기본 타입인 int, 뭐 float 요런 이제 변수 타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가 아니라 기본 타입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영어로도 built-in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클래스로서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 int에 대응하는 클래스로 인티저가 있습니다. float에 대응하는 클래스로 대문자 f로 시작하는 float가 있습니다. 자, 이런 클래스들은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래핑 말 그대로 포장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있던 변수의 형태를 포장해가지고 다루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처럼 클래스 형태의 자료형을 활용해야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데이터 타입을 활용해야 될 수 있으니까 박싱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클래스에 묶어놓는 걸. 클래스에 묶어놓는 걸 풀어놓는 걸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이런 박싱과 언박싱을 내가 명시적으로 꼭 항상 할 필요는 없죠. 어떤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머라면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string buffer, string tokenizer 클래스, 문자열 관련된 클래스죠. 또 수학을 다루는 매스 클래스, 날짜를 다루는 캘린더 클래스 등등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바를 활용하실 때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주차로 넘어왔습니다. 7강이죠. 제네리카 컬렉션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는데 클래스마다 어떤 취급하는 자료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지는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작동 방식을 달라지게 하는 개념이 바로 제네릭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기본 자료형으로서 예를 들면 어레이 리스트, 또 그냥 리스트도 있죠, 물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택이라든가 큐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 같은 데서 배울 것 같은 이런 자료 구조들을 자바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여러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 원소들을 취급하는 자료형들을 전부 모아서 컬렉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배열을 배웠는데 배열보다는 컬렉션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으로 제공되는 코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런 연산 오류를 일으키기 어렵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멀티스레딩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컬렉션을 활용을 할 때 그러면 이런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자료형이 어떤 때는 인티저 또 어떤 때는 플로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각각인데요. 그런 자료형이 다른 걸 표기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진 클래스를 즉시 생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제네릭 개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과 제네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벡터라든가 벡터는 이제 기존의 배열을 좀 대응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죠. 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키와 밸류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해시맵 그리고 또 이 컬렉션즈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 알고리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렬을 한다거나 최대 최소값을 구하거나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제네릭 자체를 내가 직접 창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매개 변수 개념이 나오죠. 요 위에 부등호 표시 안에 있는 EKV 이런 것들이 다 타입 매개 변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료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그때 클래스가 구체화가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제네릭을 만들었을 때 배열 형태로 만드는 건 또 제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리스트릭션이 있고요. 또 메서드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개념이실 수 있지만 예제 코드 위주로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출력 스트림과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의하고 특성을 내리고 입출력 스트림 특성, 바이 스트림, 문자 스트림, 스트림 연결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전체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습을 했고요.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리더 라이터 클래스 계열을 활용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에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문자 클래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보통 데이터 다룰 때는 문자 말고도 그냥 일반 바이트 스트림을 다루기도 하죠. 바이트 스트림을 다룰 때 활용하는 클래스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집니다. 즉 이제 위에 있는 리더, 라이터 클래스와는 다르게 요거 이제 리더라고 잘못 적혀 있는데 라이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리더, 라이터랑은 다르게 이 바이트 스트링 같은 경우는 문자가 아닌 그런 글자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계열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버퍼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키보드와 같은 장치는 메모리보다 100만 배에서 1000만 배 정도 느려요. 그다음 메모리 같은 경우는 CPU에 대해서 아무리 못해도 1000배 이상은 느립니다. 그럼 병목 현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1000배, 100만 배 이런 속도 차가 발생하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CPU 입장에서 장치까지 직접 접근하게 되면은 이 CPU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간을 이 장치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 다 뺏기는 겁니다. 마치 회사에서 사장님이 사원들 일 하나하나를 다 감수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장님이 사원들 일 하나하나를 다 감수하면은 마치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비효율이 초래되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도 이런 이제 버퍼 스트림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 버퍼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이런 명령에 대한 처리를 잠깐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파일 클래스는 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파일의 정보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뭐 파일명 읽어오고 파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할 때 활용하는 클래스니까 얼핏 이름만 보면은 파일에 대한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 보이는데 파일의 메타 정보만 다루는 거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텍스트 파일을 복사하거나 바이너리 파일을 복사하거나 블록 단위로 파일을 고속 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주차 9강에서는 AWT와 스윙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GUI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뤄보았죠.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GUI 프로그래밍 하는가 보니까 자바에는 AWT라는 기본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AWT를 또 확장을 하고 있는 스윙이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징들도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작성할 때 우리 그냥 public static void main에다가 스윙 라이브러리 가지고 윈도우 띄워서 기본적인 버튼도 띄워보는 거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이 버튼이라고 하는 걸 펜이라고 하는 것에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하니까 콘텐트 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스윙 응용 프로그램 종료할 때 유의사항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 콘텐트 펜 배치할 때 배치 관리자라는 걸 활용합니다. 종류는 플로우, 보더, 그리드, 카드 레이아웃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배치 관리자를 활용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면은 내가 직접 좌표를 지정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거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배치 관리자 각각의 사용 방법과 특성도 잘 정리해 주시고 컴포넌트의 위치나 크기를 설정할 때 set bounds와 같은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용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벤트 객체를 만들 때 이벤트 리스너로부터 구현 임플레멘트를 하죠. 그리고 이 리스너는 다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 객체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벤트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벤트의 소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getSource와 같은 메서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객체, 이벤트 소스 정보도 알아보았고요. 이벤트 리스너 작성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그다음 이벤트 리스너를 구현한 다음에 add 뭐뭐 리스너, 이렇게 별 자리에는 이벤트 리스너의 이름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벤트 리스너의 작성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 클래스, 내부 클래스, 익명 클래스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어댑터 클래스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 이벤트 리스너보다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클래스에는요, 이벤트 리스너에서 구현을 하라고 하는 메서드들이 기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벤트를 구현할 때는 어댑터 클래스를 상속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기본 이벤트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으니까 키 이벤트와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윙 컴포넌트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컴포넌트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픽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컴포넌트 기반, 즉 기존에 만들어진 버튼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 뭐 체크박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의 가장 슈퍼 클래스는 J 컴포넌트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상속하는 글자를 표현하는 J 레이블 클래스, 버튼을 표현하는 J 버튼 클래스, 체크박스를 표현하는 J 체크박스 클래스,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주는 J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필드는 한 줄짜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짜리였죠. 이 텍스트 에어리어는 스크롤바를 표현하고 싶을 때 J 스크롤 펜에다가 삽입을 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항목을 표현해주는 J 리스트나 J 콤보 박스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각각 예를 들면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주차에서는 우리 자바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레드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멀티태스킹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스레드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스레드 클래스를 가지고 상속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러너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한 걸 만드는 방법. 근데 스레드 클래스는 시작하는 방법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만든 것과는 다르죠.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한 클래스는 다시 스레드를 이용해서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스레드의 6가지 상태, new, runnable, waiting, time waiting, block, terminated 등등이 있다는 것을 학습했고요. 자, 스레드를 대기시킬 때는 wait 메서드, 깨어날 때는 notify 또는 notify all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스레드를 중간에 강제 종료할 때는 interrupt 메서드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임계 영역을 설정할 때는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를 활용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주차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도 정리할 겸 그래픽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또 고급 스윙 컴포넌트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하면은 기본 제공되는 컴포넌트가 아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학습했습니다. 그래픽 기반 GUI 프로그래밍 특성도 알아보고 좌표 체계도 알아보고 색깔을 지정하는 컬러 클래스, 또 글자체를 지정하는 폰트 클래스도 알아보았습니다. 도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메서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이때 내부 색깔을 칠하는 것은 필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이미지 아이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또 고급 스윙 컴포넌트로 메뉴를 만들거나 할 때는 J 메뉴바, J 메뉴, J 메뉴 아이템 등등을 활용했고요. 메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액션 리스너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를 만드는 J 다이얼로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리하실 때 어떤 학습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완전히 다 수강하신 분들은 강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당연히 정리하시면 좋은 득점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현업과 수업을 병행하시다 보니까는 수업 수강을 많이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령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특강에서 진행하는 지금 내용과 평가하기 문항 위주로 한번 학습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습 평가 파트의 모든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상당히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되니까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스 코드 부분은 반드시 리뷰를 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예시 문형을 보여드리면은 사실 학습평가 문형이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4번 문항을 가져왔는데 바이트 출력 버퍼 스트림에 대해서 버퍼를 구현한 클래스 이름이 뭐냐? 여기서 이제 주관식으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하고 되어 있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보기 중에서 여기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하 유형은 매우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중 유형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채워넣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기에 각각 어떤 것들이 있다고 있을 거예요. 이걸 잘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찾아낼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 좋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상유형은 아무래도 변별력을 좀 위한 것이니까 한 번에 여러 개 답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고요. 복수 선택 문항이 많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적 부여에 있어서는 변별력이 되는 문항들이니까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코멘트를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니까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 임하신다면은 이러한 문항들의 내용도 잘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수업에서 필요한 특강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